정책 맨날 실패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책 실패한 거 맞냐? 그나마 정책 성공했다고 하는 거 2사 대책 하나만 자꾸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25전 25패 매번 처음에 서울 하다가 딴 데 다르고 어딘가 집값 상승률 가장 높아지면 최고다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실패다 이런 이야기 하죠. 25번 대책에도 정부 내에서 아파트값이 평당 3천만 원이 올랐다. 강남이 25번 대책에도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현상만 보고 말하는 데죠. 자, 보통 왜 다음 정부 때 효과가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규제 정책을 해요. 그런데 규제 정책이 들어가는 이유는 왜 들어가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규제 정책이 들어간다. 그러면 규제 정책이 들어가더라도 그때는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보통 커지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규제 정책을 하더라도 집값이 안 떨어진다. 매수 심리가 극이 됐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고 있고 아는 사람들은 팔거나 양도세 부담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다음 정부 가면 바뀌겠지. 보통은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죠. 바뀌어도 바로 풀리지가 않으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팔게 되는 거다. 근데 규제 정책을 했는데도 효과를 본 정부는 무슨 정부였어요? 당시에 노태우 정부 때. 이때는 왜 정권 바뀌기 전에 규제 정책에서 떨어졌느냐? 정권이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이때는 쭉 같은 정권으로 내려왔죠. 정권이 바뀔 것 같았어요. 이때는 안 바뀔 것 같으니까 효과가 바로 나오는데 버틴다. 다음 정권 가면 바뀐다. 자꾸 이런 여론 만들죠. 그러니까 버티는데 다음 정부 가서 그래도 바로 모두 완화책이 다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싶어서 그때 보통 떨어지죠.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이번에는 워낙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9년도에 초창기 영상 보면은 과거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영향받아서 떨어져야 되는데 왜 계속 올랐냐. 맨 처음에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그 다음에 일본 수출규제 들어왔죠. 미중 무역전쟁 터지는 정도까지는 금리 그렇게 안 떨어뜨려도 됐죠. 오히려 올렸어요. 그런데 일본 수출규제까지 같이 터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한번 내리니까 금리 인하 시나리오 왔다. 그러니까 619, 82, 913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여기까지는 투기 수요는 물론이고 실수요 억제 정책 들어갔었고 여기서 매물 내놓는 정책이 나왔었죠. 보유세. 보유세까지 강화하는구나 하고 떨어지는데 금리를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2019년 6월, 7월부터 영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기회다. 영끌해라. 그래서 확 올라가서 영끌해서 언제까지 샀어요? 연말까지 사다가 12, 16 정책 나왔죠. 강남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나려고 하고 있었고 그게 퍼져가야 되는데 바로 퍼져가기도 전에 3월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까지 떨어져요. 자, 1.75에서 0.5까지예요. 이자 100만원 내던 사람이 50만원, 4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줄어버렸다. 그렇다면은 45만원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던 사람들도 그전에는 100만원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던 사람들만 영끌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45만원 되던 사람들도 영끌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수요폭이 늘어나면서 그때 언론에서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전문가들 다 와가지고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요. 무조건 안 떨어짐.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 누가 속는 거예요? 영끌 수요들이. 자, 영끌 패닉바잉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그렇다면 그 집이 갑자기 생겨나는 경우 물론 입주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입주 들어오는 집들은 누군가 가지고 있었죠. 영끌 패닉바잉이 일어났다는 건 영끌 패닉바잉한테 누가 팔았다는 거예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투기꾼들이 부자들이 영끌 패닉바잉한테 팔아치우고 있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는 시그널이 투기 수요들이 막 사가지고 추경매수 들어가기 시작할 때가 오르는 시그널이고 떨어질 때는 그들이 실수요들한테 처분할 때 그때가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고점하고 쭉 팔고서 빠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기회 오니까 못 판 사람들까지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다? 시중 부동자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만 그랬냐? 미국, 중국 이런 데 다 지금 금리 쭉쭉 인하하면서 이때는 외국도 부동산의 거품이 좀 일기 시작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전부터 있었고 유럽은 금리 안 내렸는데 유럽은 더 내릴 데가 없죠. 0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보다 경쟁력이 있느냐? 얘네보다는 금리가 높아야지 유출이 안 되죠. 자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 0.5%가 앞으로 더 내릴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죠. 많이 내려야 0.25까지 내릴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내릴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내려서 영끌 수요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냐 없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2019년 7월에 금리 인하되고 20년 3, 5월에 금리 인하되면서
들어온 건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다. 6월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건데요. 이게 과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정책만 보고서 정책 나왔는데 집값 올라. 정책 때문에 오른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왜 있어요? 그러면 되게 쉽죠? 공식. 공급 억제하면 무조건 오르고, 수요 억제하면은 매물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오르고. 그런 얘기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러면 오른다, 저러면 떨어진다. 부동산만 보고 이야기하죠. 근데 결국에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누가 많이 이익을 취해요? 건설사들. 이번에 건설사들 미분양 많이 덜어냈잖아요. 자, 710 대책 매물 잠김 공급 부족 심화해가지고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매물이 잠김돼서 매물이 줄었고 그래서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710 대책 나오고 8월부터 매물이 쭉 떨어지더니 조금 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절반이다. 8, 9월에 쭉 줄었으니까 710 때문이고 전년 대비 그것 때문에 매물 절반 됐다. 개소리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오르고 있더라도. 8, 9월에 왜 줄었어요? 요거 허위 매물 단속 때문이었죠. 허위 매물 단속 때문에 허위 매물이 빠진 걸 가지고 710 때문에 매물이 줄었다,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710 때문에 매물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710 핵심이 뭔데?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3개 다 올리는 거죠. 취득세는 즉시. 즉 취득세 올리는 거는 매물 잠금이랑 관련 없죠. 이건 뭐예요? 투기 수요 억제죠. 양도세가 올라서 매물이 잠금이 될 수 있어요. 양도세 언제 올라요? 6월 1일 올해. 그렇다면 올해 6월 1일 전까지, 올해 5월까지는 매물이 많이 나와야 정상이죠. 오르기 전에 팔아야지 그나마 더 버니까. 보유세는 올해 6월 1일이죠. 오르기 전에 팔아야지 그나마 세금 덜 내니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양도세, 보유세가 6월 1일에 오른다는 거는 올해 6월까지 내놔라, 이 이야기였는데 양도세가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잠금이 된다. 이거는 완전히 개소리다. 그러니까 710 대책 때문에 매물이 잠겼다? 헛소리죠, 헛소리. 저런 소리 하는 인간은 전문가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죠.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고. 이분 맨날 말만 교수지 뭐예요, 이 사람. 부동산 학회장이잖아요. 부동산 학회라는 거 이름만 들어봐도 누구 편이다? 실거주들이 내 집 마련하는 정도의 시장이다. 시대 차이가 없고 그 정도에다가 월세 받는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부동산 업계가 돈이 돼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그렇게 많아질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만큼 거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오른다고 부추겨야 된다,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교수직보단 이게 핵심이죠. 재건축 재개발 묶어서 집값 폭등한다.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공급 서울 15년간 2만호 됐다는데 그 전에 8,000호 멸실났다가 3년 뒤에 만호로 들어와서 이런 형식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8,000호 멸실난 기간이 3년이죠. 그것만 해도 24,000호예요. 마이너스 기간으로. 영구적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멸실 효과 나타나는 거랑 그 뒤에 공급돼가지고 2,000호가 효과를 보려면 한 4배 시간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엄청난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니죠. 그리고 공급 막 내더라도 뭐 했어요? 다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미리 공급해놓고 나중에 수요 억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왜? 수요를 억제해놓지 않으면 뭐가 많이 들어오냐? 일단 분양권 투기부터 들어오고 갭 투기 들어오고 계속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쓸어간다. 공급대책 내놓고서 4, 5년 뒤에 그때까지 수요 억제하면 된다고요? 인제 와서 수요 억제를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인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억제해봤자 소용없다, 오히려 매수심리만 자극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인제 와서 말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억제 들어가고 항상 공급, 이렇게 나왔죠. 공급이 덜 들어가서 집값이 올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때가 역대 공급 제일 많을 때였죠. 그 다음에 제일 적을 때가 언제예요? 2008년부터 2010년, 이때가 엄청 적었죠. 리만 맞고 나서 이때는 근데 떨어지고 있었고 이때는 오르고 있었죠. 공급이 제일 많을 때는 오르고 공급이 적을 땐 떨어진다. 공급이 줄었어요. 왜 공급이 줄었어요? 건설사들이 인허가를 덜 내고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건설사들도 집값이 떨어지니까 막 안 짓는다는 거죠. 막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 때가 오히려 떨어질 때다. 왜? 심리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똑같은 거죠. 공급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공급보다는 수요의 문제였다. 수요는 있는데 거기서 매물을 내놓게만 만들면 됐는데 매물 내놓은 정책으로 보유세를 했다. 요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정책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강화를 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그거 하나 실패했다, 확실히. 그런데 나머지 정책들을 가지고 다 싸잡아서 까느냐? 그건 아니죠. 다만 타선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도 3년 후에 새집 찾기 더 어렵대요. 새집 찾기야 물론 어렵겠지만 공급이 부족하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인허가가 최저가 되는 이유, 재건축 8,000채 부숴가지고 10,000채 짓는 거랑 택지지구 하나 지정해서 5,000채 짓는 거랑 인허가로 따지면 요건 5,000채고 요건 10,000채예요. 근데 순공급은 2,000채고 5,000채죠.
그러니까 인허가 얘기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재건축 풀어라. 근데 2014년에 9월에 재건축 연화 완화하고 12월에 3법 했죠? 제초안 없애고 분양가 상한제 없애고 조합원 3주택 허용까지 했죠. 요거 풀고 나서 2015년부터 집값이 어떻게 됐냐를 보면은 재건축 푸는 게 답이다 아니다? 재건축부터 다시 띄우겠다. 투기 수요들 재건축부터 들어가라. 상승 시나리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막 공급 부족 때문에 LH가 투기했다. 그러면서 LH 직원들이 투기 나선 것은 이번 정부에서 나선 것이다. LH 사태 이번 때문이에요? 이번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LH 사태가 벌어졌다. 과거에도 끊이지 않았다. 뭐 얘기하기 나오죠. 1, 2 신도시 때 검찰이 수사했었다. 뭐 7년 전에도 정보 공유하고 뭐 투기 권유하고 다 했다. LH는 옛날부터 헤쳐먹었다. 인제서야 잡히고 있는 거다. 거기다가 이번 투기 근절 대책까지 나왔죠. 잡히고 강화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면은 제가 뭐 김영삼 대통령 엄청 좋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금융실명제를 했어요. 많은 부패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금융실명제 하면서 그 전까지 있었던 부패는 모두 김영삼 정부의 잘못이다. 이런 여론이 나왔었나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근절 대책이 나왔다. 앞으로 못한다. 앞으로 못하게 막는 건 일단 중요하고 걸린 사람들도 잡아내야 되긴 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앞으로 못하게 막은 것만 해도 더 좋은 정책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 소급 적용 안 된다 하더라도 부패방지법이나 부진정 소급법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공공주도형 공급대책 실패다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죠. 공공부패 나왔고 공공주도는 무조건 실패다. 시장에 넘겨라. 내부 정보만 모를 뿐이지 시장이 더 부패가 심하죠. 재건축 하나 할 때 건설사들이 얼마나 남겨 처먹는데 위례에서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데도 가산비로만 해도 2천억 넘게 헤쳐먹었다고 그러죠. 건설사에서. 그리고 공공주도가 안 된다? 엄청 잘 돼요. 환영합니다. 포기할 수 없어. 대체로 환영. 어제 발표됐었죠. 사업지, 사업 선정 환영. 공공재개발은 안 될 것이다. 공공재건축은 몰라도 공공재개발은 엄청나게 환영하고 있죠. 재건축은 강남이나 이런데 임대 들어오면 안 좋아. 뭐 이런 여론이 좀 있지만 재개발은 무조건 환영이죠. 안 된다고 계속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고밀도 개발 또 25,000가구 또 들어간대요. 또 지정했어요. 21곳. 공급 안 돼요. 공급 충분히 잘 되고 있죠. 재건축 굳이 풀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 수요 다 막아놔서 집값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들어오고 나중에 4, 5년 뒤에 입주 폭탄 들어와서 그때쯤 되면은 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악 물고 막는 거다. 이번 부동산 상승장이 어쩌면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상승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결론 뭐예요? 이들이 이런 이유? 재건축 완화해주세요. 재건축으로 집값 띄우게. 양도세 완화해주세요. 양도세 완화해가지고 차익 더 많이 남기게. 3기 신도시 취소해주세요. 공급 부족 여론 계속 끌고 가게.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실패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저거 취소된다고 하면 또 뜬대요. 그들의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잘못된 거죠. 그 여론 자체가 잘못된 여론이다. 부동산 타성기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심리, 정치적인 상황까지 보면은 그게 좀 더 길게 가고 있을 뿐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뭐 몇 개 있었죠. 뭐 임대사업자라든가 몇몇 개 있는데 아직도 규제 몇 개 더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런데 정책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거나 집값을 띄우려는 사람들이다. 알아두시고 가셔라.